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 첫 외국 손님으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맞았습니다. 양측은 회담에서 에너지와 방위 산업,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한편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산 실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종근 시사평론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기업 총수 간의 만남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4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게 잘 실감이 안 나거든요. 이렇게 좀 우리나라에 방한한 이유 그리고 투자의 배경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신다면. 일단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예산 특위가 있잖아요. 네. 680억 가까이, 8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빈 살만 왕세자가 꿈꾸는 그 2030의 실질적인 프로젝트가 이제 네온시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온시티 건설만 하더라도 700조가 넘는 그런 그 액수가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 해 예산보다 더 많은 액수의 그런 투자 프로젝트예요. 근데 빈 살만 왕세자가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특히나 우리나라와 이렇게 협력을 하기로 한 것은 빈 살만 왕세자의 표현대로 세 가지 분야입니다. 하나는 에너지 분야. 그다음에 하나는 방위산업 분야, 하나는 인프라 건설 분야입니다. 에너지 분야는 대표적으로 원전을 이야기하겠죠. 빈 살만 왕세자는 자신들의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친 이 석유와 관련된 의존적인 정책 구조를 탈피하려고 해요. 에너지도 석유 의존이 아니라 완전히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그런 이 에너지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세 가지에 최적화돼 있다. 첫 번째는 인프라 건설은 어차피 우리나라 건설이 중동 건설부터 시작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상당히 그 건설과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어떤 그런 그 인프라가 있었고요. 또 계약이 있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방위 산업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떠오르는 핵심 분야입니다. 유럽에서도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원전. 지금 세계 시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거의 뭐 점유하고 있지만 우리가 5년 동안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조금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을 다시 탈피하는 그런 정책을 피면서 체코에도 지금 상당히 그 체코와 원전 계약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고요. 본 계약이 가까워지고 있고 이번에 필리핀 대통령하고도 바탄 원전과 관련해서 협약을 맺고 왔습니다. 그래서 빈 살만 왕세자가 이 세 가지에 적합한 국가로서 우리나라를 택했고 지금 40조 원 말씀하셨잖아요. 네.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왜냐하면 40조 원에는 방위 산업과 원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석유화학이라든지 뭐 건설 이쪽으로 40조 원만 지금 이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전과 방위 산업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더 많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2의 중동 붐이 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만남 매우 의미 있는 게 또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 기하학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지금 오일 쇼크랑 맞물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개발과 이런 건설을 통해서 이런 기하학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했던 경험들이 또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우리랑 함께 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도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를 좀 더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소나 그 도시가 세 개로 구성이 돼요. 주거, 산업 그리고 관광 이렇게 도시가 되는데 우리나라 서울에 약 44배가량으로 만드는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700조가량의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마도 그거보다는 더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건설이 많이 되니까요. 근데 아직은 여전히 MOU 상태이긴 합니다. 지금 뭐 26개에 있는 기업과 40조가량의 MOU가 맺어졌는데 근데 조금 우리가 예민하게 지켜봐야 하는 게 3년 전에 지금 이 왕세자가 왔었을 때도 우리나라랑 10조가량의 이제 MOU를 맺었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절반 정도는 이미 이제 사업을 거의 안 하는 걸로 됐었고 지금 세 개는 지금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그 중에 세 개도 대부분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석유화학 관련된 그런 산업은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수소와 탄소 섬유 그리고 신산업에 대한 MOU도 맺었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주로 이제 석유 산업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예민하게 지켜봐야 되는 사항일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2030년에 엑스포가 사우디아라비아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2030 엑스포 부산에서 열리기로 한 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집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뭐 이해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충돌되는 부분 좀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모습이라는 점 짚어주셨고, 또 근데 이 만남의 모습을 보면은 뭐 삼성, SK 굴지 기업들 총수들과도 빈살만 왕세자가 회담을 가졌습니다. 비공개로 진행이 되다 보니 좀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도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됐었어요. 또 총수들도 5대 총수를 만났었죠. 네. 그래서 특별히 빈살만 왕세자가 또 이재용 삼성 회장과 친분이 굉장히 두텁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실 이재용 회장의 주선으로 승지원에서,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영빈관이죠. 승지원에 특별히 또 나머지 4대 그룹 그 총수까지 다 초청을 해서 이렇게 주선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번에도 역시 이재용 회장과의 어떤 그런 호흡을 맞춰가면서 8대 총수들을 다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뭐 후일담은 뭐 왕세자가 직접 일일이 무엇을 하고 싶니? 네. 물어봤다는 겁니다. 어느 기업이 뭘 맡고 어느 기업이 뭘 맡고 그만큼 그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지 또는 참여를 지금 뭐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우리나라 총수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사실 미래 산업이에요. 미래 먹거리거든요. 그 안에서도 각각 그 기업마다 지금 이 주력하고 있는 것들이 좀 다르죠. 2차 전지라든지 뭐 자동차, 새로운 어떤 모빌리티라든지 또는 원전도 두산건설에서도 이제 참여했는데 어저께 참석을 했는데 SMR이라고 해서 소형 원자로 뭐 이런 각각 앞으로 바뀔 것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기업들로 봤을 때는 네옴시티 당장 이게 뭐 개시되지는 않을지라도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2030, 즉 2030년까지는 이 모든 프로젝트를 다 완성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빈살만 왕세자는 사실 내부에 적이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원래 왕세제, 즉 동생들한테 권력을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왕세자가 탄생한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그러니까 물려주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이 빈살만 왕세자가 자기의 사촌 형들을 다 수청을 했어요. 그 수청의 피바람이 아직도 사실은 바이든이 이 빈살만 왕세자하고 별로 처음에 거리를 뒀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워낙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와하비즘, 즉 근본주의였다가 이 왕세자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성의 노동 인력을 끌어내야 된다. 해갖고 여성들의 굉장히 완화된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에도 참여하게 하고 또 우리나라 공연도, 그러니까 뭐 BTS도 가서 공연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옛날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내부에서 봤을 때는 근본주의에서 봤을 때는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빈살만 왕세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꼭 성공시켜야만 합니다. 내부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반발을 누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속도를 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어떤 총수들과 만남은 실질적으로 각 기업들마다 이 이해관계를 떠나서 부딪히지 않고 한 기업이 무엇을 맡을 수 있느냐를 최소한 어떻게 타진해 본 게 아닌가 싶은 거죠. 네, 네옴시티 성공을 위한 일환으로 우리나라도 방문하고 또 총수들, 대통령까지 만남을 가진 모습인데 앞서서 단발성으로 이렇게 만남에 그치면 안 되고 이 아젠다를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점을 짚어주셨던 만큼 이번에 총수들과의 만남이나 또 윤 대통령 관저에도 직접 가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점을 짚어주신다면요. 벌써 아쉬운 점이 나오기는 좀 그렇고요. 네. 어쨌든 만남은 이렇게 지금 다 만나고 싶어요. 원래 일본도 오늘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몇 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든 일본이든 뭐 많은 나라가 지금 이 네옴시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로 글로벌 그 금융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투자 유치에 대해서 좀 하나라도 좀 절실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특히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약 제2의 두바이를 꿈꾸면서 이제 아까 서울의 44배 되는 큰 도시를 만드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 계획을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 탄소를 조금 없애는 이런 석유 중심의 산업을 더 이상 이제 갖고 갈 수가 없다. 그게 더 이상 미래 산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는 진전되는 그런 산업을 만들기 위함이 이 네옴시티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 친환경 에너지라던가 이 모든 부분을 친환경 에너지 부분 대부분이 한다는 거거든요. 아까 원전도 얘기하셨지만 대부분 태양광 쪽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약간 여기서 생각해 볼 게 태양광의 대부분의 이런 부품과 판넬 이런 부분이 중국이 대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과의 이런 경쟁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저희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정서랑 또 얽힌 것도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 뭐 에너지나 방위나 건설 인프라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사우디가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미국과 매우 우방적인 국가였습니다. 이런 중동에서는 이제 사우디 중심으로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오고 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이제 에너지 공급망 때문에 미국과의 사이가 조금 소원해졌어요. 그래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그 사우디 갔을 때 좀 이 왕세자가 좀 약간 이렇게 너무 친근하게 대하지도 않고 막 이래서 뭐 여러 가지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약간 민망했다라고 말 만큼 이제 이런 관계가 소원해졌던 것도 아마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추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또 어떻게 해나가느냐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한국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 공동으로 실시한 11월 셋째 주 대통령 지지율 평가를 보면 긍정평가가 29%로 전주 대비 2%포인트 좀 떨어졌습니다. 사실 순방 외교 이후에 좀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볼 만 했었는데 이런 결과 나타난 이유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일단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뭐 다른 어떤 여론조사 기관도 마찬가지고 근 한 달 내지 한 달 반 동안 오차 범위 내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네. 표현하고 싶어요. 2%포인트 뭐 내렸다 올랐다라는 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바라봤을 땐 오차 범위 안에 있으므로 사실 올랐다 내렸다라고 확언할 수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내렸다, 뭐 내려서 어떤 이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2개월여 동안 한 번도 출렁거리면서 오르거나 한 번도 출렁거리면서 내리지 않았다. 즉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 이외에 새롭게 추가되지 않고 있다. 지지가 이렇게 보이면서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외교를 한번 잘해서 막 올라가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무엇인가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런 플랜을 내놔야 할 시점이다. 이게 6개월이라면 사실상 시간은 다 준 셈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청사진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이 야당 또는 언론들의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110개 국정과제를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110개 국정과제가 너무 산만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국민들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저는 소주성을 반대하지만 소주성이라고 하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4대강 하겠다라는 4대강의 건설 뭐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을 물어보면 110개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중에서 가장 바쁘게 빨리 추진해야 되는 10대 과제 이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산만하다 정책이. 그래서 이 짧은 그러니까 길지 않은 4년 동안 앞으로 4년 한 반 동안 무엇을 하겠다는 걸 명확하게 국민한테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하는 이유 뭐라고 분석하셨어요? 저는 이 포인트, 총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이게 세대별로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도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세대별로 아마 지금 보여주진 않으셨지만 일부의 이런 조사에 의하면 사실 60대 이상에서만 일정 부분의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50대, 40대, 20대, 30대는 뭐 1%대인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그런 문제들은 이른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된 계기가 공정과 상식을 딱 앞에 두고 했었었는데 지금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이 공정과 상식과 좀 많이 어긋나는 일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지금 사실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지금 20대의 이제 희생자들이 많이 나왔고 근데 그 이후에 정부에서 대했던 태도들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었고 계속 법리적인 것만 검토하면서 모두가 무책임해 보이는 것.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과 뭐 이런 게 별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그 외교 이야기도 하셨는데 보통의 그간의 그 대통령들은 뭐 이거는 보수나 진보나 할 거 없이
약간 순방을 다녀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서 지지율이 올라간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TV에 계속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의 모습이 나오고 각국의 정상들과 막 악수하고 이게 뭔가 좀 자랑스러운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그동안의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꼭 뭐 하나씩은 우리가 비판할 지점이 있다던가 아니면 조금 왜 저런 행동을 하지라고 의아한 면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실 이번 순방도 그런 면들이 여러 가지가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비행기가 뜨기 전부터 뭐 어떤 언론사는 타지 말라고 한다던가 등등의 이유부터 이제 처음부터 논란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뭐 사진건도 있었고요. 이런 건들이 줄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외교로는 더 이상 이제 뭐 지지를 회복하는 계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신에 이제 뭐 그 이른바 콘크리트로 하는 25%에서 30% 사이에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비중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대별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이분들은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조금 정책이 덜 마음에 안 들고 하더라도 조금 지지를 조금 더 공고히 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지지율 추이에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지금 여야 공방도 거센 부분이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도 국정조사, 일단 민주당은 24일까지 기한을 제시한 상황인데요. 그 이전에 좀 국민의힘이 힘을 합쳐서 함께 국정조사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단독 처리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전망을 해보자면요. 시기적으로 예산국회와 맞물려 있어요. 네. 예산국회는 사실 협상해야 되거든요. 협상을 하지 않으면 준예산을 가는데 헌정사상 준예산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진화법 이후에 야당의 무기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선진화법이 어쨌든 예산과 관련해서 시한을 두고 그거 12월 2일까지 안 되면 정부가 낸 안으로 본회의 무조건 상정 뭐 이런 식의 어떤 패러다임은 야당이 끝까지 12월 31일까지 뭐 이렇게 그 옥세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야당도 어느 정도는 예산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돼요. 네. 이것과 맞물리면서 협상의 하나의 카드가 돼버렸어요. 하필이면 시기가 여기에 이 시점에서 국정조사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 정치 공학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느 진영의 유불리를 네. 떠나서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다급한 법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첫 지금 집권해서 사실 이 법안들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만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 운영에 하나의 단초를 깰 수 있다. 이런 법안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 77개 법안, 그거보다 더 줄이면 10개 법안 이렇게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면 그 협상의 하나의 큰 틀거리 속에서 국정조사도 저는 움직일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호영 원내대표 아직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만약에 그런 협상이 제대로 물밑에서 깨진다, 결렬이 된다. 그러면 아마도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이라든지 혹은 아까 그 자신의 자당의 의원들이 반발하는 그런 법안, 그 국정조사를 덥석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설득을 하려면 최소한 이런 것들은 야당한테 얻어냈다. 그리고 국정조사 하자.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국정조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시나리오대로 갈 확률은 적다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모로 저는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그 시나리오도 있을 것도 같고 그리고 국정조사는 그냥 여러 가지 국민의 여론상 국민의힘이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경찰의 조사라는 게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계속 누구나 다 법리적인 것만 피하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경찰 조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실 조사를 받아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뭐 TF를 맡아서 TF 단장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전혀 납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수사가 어디서 물밑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다면 국정조사가 뭐 여당에서 얘기하신 거는 이게 뭐 법적으로 구속할 수가 없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이게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국민께 낱낱이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국정조사가 아니면 뭘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저희 국민들이 어디 뭐 경찰서 수사실 들어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은 이런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책임, 그다음에 사전 준비 왜 안 됐는지,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까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드린 뭐 지금 다 책임 회피하고 계신 분들의 대답도 듣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를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나중에는 피할 수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여야가 24일 이전에 중용을 찾을 수 있을지 이를 두고 전운이 고조되는 상황인데 또 당장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정진상 실장 과연 구속이 될 것이냐 마냐 이 부분도 정치권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대개는 구속영장을 그 발부를 할 때 판사의 이 결정을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네. 그다음에 소명, 그 혐의에 대한 소명이 상당성 있느냐, 그 상당성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에서 두 가지가 지금 아마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발부의 가능성 쪽으로 하나는 뭐냐면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부인하느냐.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정진상 실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 점이 일단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도주 우려의 가능성이라는 게 주거지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도 경찰이 그 CCTV를 통해서 지금 주거지라고 알려진 곳과 관련돼서 얼만큼 출퇴근하고 어떻게 이 드나드는가에 대한 기록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에 거의 이 주거지에 간 적이 별로 없다. 1, 2회밖에 없다. 이런 데이터를 지금 아마 근거로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정 시장 입장에서는 내가 사무실에 이 침대도 두고 워낙 바빠서 그렇게 일을 했다라고 이제 소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판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여러 가지 어떤 증언들 이 증언들이 예를 들어서 돈을 건네는 거는 세 가지. 이 증언이 일치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느냐, 이게 특정이 됐느냐, 어떤 식으로 돈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그 돈은 권종이 어떻게 됐느냐.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다발로 몇 억, 이런 식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한 4사람 정도가 같은 어떤 증언을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러면 상당히 소명이 됐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발부 전망하셨고요. 짧게나마 어떻게 같은 생각이신지 또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 말씀. 아니요, 저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이거 구속영장 발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여러 가지가 포착이 되었었습니다. 일단은 아까 돈을 주려면 어떤 식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언제, 장소 다 특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특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가를 다시 예를 들어보면 이 사건이 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 대장동에 이렇게 해서 비리가 있었고 그런 게 타고 올라가서 정진상 실장한테 갔다. 그리고 나중에는 추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돈을 만들었던 주체를 이렇게 쭉 그동안에 녹취록이나 그다음에 검찰에 수사했던 이런 내용들 그건 보도에 나왔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런 등등을 종합해 보면 이게 사실상 여기에 돈을 만들었던 실질적인 사람이 또 한 명이 빠집니다. 조우영 씨가 또 빠져요.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나중에는 또 이게 녹취록에서는 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언제는 월만 나와요. 딱 월. 4월, 5월, 6월. 그다음에 장소도 CCTV 얘기하셨는데 그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로 이게 이야기를 하는데 CCTV가 없는 데를 피하려고 계단으로 갔다가 유동규의 진술입니다. 근데 집에 가보니 사실 CCTV가 없을래 없을 수가 없고 피하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뇌물 준 사람도 바뀌고 이유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지금 유동규와 판사학다에서 얘기한 거다. 판사가 검사한테 유동규가 들친 거 아니냐라고 본인이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종합이 된다면 사실 구속영장 청구는 어려울 건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이나 내일 중에 결론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앞서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임세훈 전 청와대 부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